자, 오늘의 마지막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나 나오냐면 271페이지에 오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수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71페이지 여기부터 본론 내용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건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다가 앞으로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수립하라는 그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본 방침을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기본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기본 방침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우리 공법에서는 항상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수립하는 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게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기본 계획은 이 중에 전국에 있는 지역 중에서 어디 한다? 자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데 아까 우리 관할구역이 어디라 그랬었죠? 다시 한번 일로 와보면 관할구역이란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을 관할구역으로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어디는 뺀단다? 군은 빼고 나머지 지역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따라와. 자, 여기 보시면 관할구역이라는 건 어디는 뺀다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인데 그 중에 어디만 빼고? 군 지역만 뺀 나머지 지역에서만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왜 군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군은 시골 지역이고 거기는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시골 지역에 있는 관을 시골에서는 수립하지 않고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특광, 특시, 특도, 시 지역에서만 수립하는데 그 중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도지사가 수립하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에서는 도지사 수립해 하면 해야 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는 있는데 그때 만약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에 수립한다면 그때는 도지사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본계획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 바로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기본 방향도 들어있고 두 번째 주거지 관리계획도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아까 전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었죠? 앞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할 때 어디죠? 여기가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정비예정구역이다. 장차 여기가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이다. 요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난다 그랬죠? 바로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었습니다. 바로 정비예정구역별 계략적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입니다. 라는 뜻이죠. 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정비예정구역마다 요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뭐냐? 요 정비예정구역 중에 이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언제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는 언제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도 예정구역일 때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각각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더냐?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이 보이고 그중에 어디가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정비사업 시행될 순서가 그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비계획은 또 어떻게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드러나는 게 몇 년 지나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건물 새로 짓고 1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10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수립한다는 건 10년 단위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10년이야? 10년, 10년 이렇게 10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 10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10년이 지나면 또 10년을 단위로 묶어가지고 요 10년 동안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본계획이 그렇게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10년, 10년, 10년 이렇게 수립한다는 얘기죠. 이걸 10년 단위로 수립하죠. 근데 아까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10년마다 수립하는 건 어떻게 죠? 수립해놓고 10년이 되면 수립하고 10년이 되면 수립하고 이게 10년마다 수립이죠. 그럼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하고 10년마다 수립한다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냐? 옛날에는 10년마다 수립한다라고 했던 용어들을 전부 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용어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은 재작년에 새로 이제 들어온 내용인데 재작년에 새로 만들면서 그때는 10년 단위가 아니라 10년마다 수립한다는 걸 옛날 쓰던 용어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뭐란다? 복고풍이라고 합니다. 복고풍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런 걸 뭐란다? 또라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니 전부 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했으면 이것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써야 될 걸 깜빡하고 옛날 쓰던 용어가 입에 그냥 뱉듯이 저도 써먹다 보면 옛날에 쓰던 용어가 막 튀어나와요. 그게 되지 않고 그래서 옛날 용어로 그냥 써버렸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10년 단위로 수립하나 10년마다 수립하나 결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에는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고 5년마다 타산성 검토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기본 방침,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거 3번과 4번에 나오는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하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이거 있죠? 그때 추진계획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돼요. 근데 요 3, 4번에 관한 요 내용은요. 어디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 생활권 설정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재작년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생활권 설정의 경우에는 이런 계략적 범위나 정비 예정 구역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활권 설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서울특별시 중에서 어디 쪽? 저쪽 여의도 쪽 거기는 생활권을 설정하면 그 여의도에 있는 구역을 생활권으로 설정하면 거기가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따로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도 돼. 거기가 생활권 설정이라는 그 자체가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권 설정의 경우에는 이런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든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건 생략할 수 있다. 빼버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재작년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 자,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 어떻게 될까? 여기서 정비계획을 수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수립을 뭐로 바꾸자? 입안권자로 바꾸십시오. 정비계획 입안권자라고 바꾸고 여기도 정비계획의 수립을 정비계획의 입안이라는 용어로 바꿔주십시오.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정비계획 수립하게 됐죠. 이것도 입안이란 말로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빡하고 수정을 안 했는데 사실은 수립이란 말이나 입안이란 말과 같은 말을 씁니다. 아까 여기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정비계획 수립시기, 수립이란 말 쓰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는 그대로 수립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또 입안이란 말로 또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수립과 입안을 혼동해서 막 이 법에서는 쓰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현재는 둘로 짬뽕 됐습니다. 자, 법 중에서 가장 엉터리 법이 무슨 법이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개 법률 중에 가장 엉터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법에 대한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뒤죽박죽해가지고 처음에는요 말도 못했었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강의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법 비판하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났었습니다. 법을 만들게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비판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수정하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2018년 6월 9일부터 새로 시행대로 보면 많이 고쳐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5% 정도는 고쳐졌어. 근데 아직 5% 정도가 아직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는 건 진도 나가면서 설명할 건데 어쨌든 수립이란 말과 정비계획 수립이란 말과 정비계획 입안이란 말을 혼용해서 같이 적어서 짬뽕했었는데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있고 정비계획 입안권자 둘로 나누는 거 이거 꼭 정리해야지만 헷갈리지 않아요. 자, 먼저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이걸 들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 아까 여기 아파트 단지에 썼죠?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되겠다? 그러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여기 있는 노후불량거처벌을 철거하고 여기를 어떤 식으로 새로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 사업은 오직 뭐대로 해야 된다? 정비계획대로만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서 수립했던
정비계획대로만 사업을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죠. 그럼 먼저 정비계획을 먼저 입안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분리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고 어디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정비구역 지정권자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바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아까 누가 했다 그랬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서울특별시에 오면 구청장들이 있다 했죠. 광역시에 가면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는 지역도 있다 그랬었죠. 그때 요 구청장하고 군수를 합쳐서 우리 아까는 여기서 설명 안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 여기서는 구청장 등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청장 등. 이거는 기초 강의할 때 행정조직회장 차게돼서 이거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 정비법에서는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과 군수를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구청장 등이라고 하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구청장들이 뭐를 한다? 정비계획을 위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권자인데 그 밑에 있는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에는 군수, 이자들이 뭘 위반한다?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라는 거. 그래서 이자들이 이 정비계획을 위반한 걸 들고 누구한테 올라간다? 지위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져갑니다. 가서 뭘 한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축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이, 인천 남동에서는 인천 남동구 구청장이, 인천 강화군에서는 인천 강화 군수가 뭘 위반한다? 정비계획을 위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한테,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그걸 들고 가서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 반면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에서는요, 즉 세종시하고 제주도에서는요, 세종시장, 제주도도지사가 직접 지들이 정비계획을 지들이 위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세종시장 밑에는 구청장을 둬야 되는데 구청장이 지금 인구가 작아서 없다 그랬죠. 제주도는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세종시장하고 제주도지사는 지가 도지사급이면서 즉 시도사급이면서 동시에 시장우수총장 역할을 다 하거든. 그래서 쫄따구 역할도 같이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특시, 특도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인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는 시장 군수, 이거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야. 도지사라는 사람이 위에 있고 그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있죠. 바로 이 도지사 밑에 있는 이 시장군수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작년까지는요,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위반만 할 수 있었어. 지정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도지사를 빼버리고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 위반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로서 시장군수를 두 가지를 동시에 갖도록 이렇게 개정해놨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진도 나가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하고 정비계획 수립권자를 잘 구분하십시오. 아셨죠?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하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재건축 사업에서만 있습니다. 아까 재건축 단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 재건축 단지에 뭐 있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안전한지 아니면 붕괴 우려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걸 말한다?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 이건 반드시 재건축 사업에서만 안전진단이 있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때 이 주택단지에 있는 이 공동주택들이 붕괴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진단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30년 동안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업 시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한다? 그때는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절차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무사히 통과했다라는 걸 씁니다. 그럼 실무에서 안전진단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안전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안전진단을 무사히 통과했다라는 말은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자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안전진단을 무사히 통과했으니까 사업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얘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새겨들으면 그건 반대입니다. 그렇게 새겨들으면 이상 없으니까 재건축 안 해. 그럼 통과 못한 거죠. 안전진단 통과 못했으니까 재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무사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안전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있다고 나온 것이고 그래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건축을 갈 수 있는 길을 통과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할까? 전비계획 이방권자라고 여기다 법에 나옵니다. 그럼 전비계획 이방권자가 누구일까? 좀 전에 전비계획 이방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75페이지 기본서 먼저 보고 넘어갑니다. 27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전비계획에 입안해놓고 1번 입안권자라고 써있죠. 그 중에 5번째 줄에 보시면 전비계획을 입안하는 누구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이래놓고 괄호 열고 이하 전비계획 입안권자함 하고 됐잖아. 누구야?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입안권자를 한번 다시 보자. 그럼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여기 특시, 특시, 그 다음에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그 다음에 누구라? 구청장 등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그래서 아까는 이쪽을 먼저 봤지만 이제 높은 자 순서대로 쓴 거야.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여기 있는 두 명을 합쳐서 뭐라 본다? 구청장 등이라고 한대. 그래서 구청장 등. 이 자들을 뭐라 본다? 이방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라고 써야지만 이게 맞을까? 한번 이것도 풀어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자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묶어버리면 일리 다시 와봐. 바로 누굴 말하죠? 이거 여기서 나와. 누구 말이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요자들 무서 구청장 등 그랬었죠. 그럼 아까 어떻게 썼어? 요거 파랗게 쓴 거 보시오. 파랗게 어디에 써서 요거 특시,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요거 구청장, 군수 묶어서 이 자들을 뭐라 본다? 시장, 군수 등이라 표현한다. 바로 이 자들이 다 이게 다 들어가잖아. 이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다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여기서는 지금 뭐라 썼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저쪽을 구청장 등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합쳐버리면 뭐가 된다? 그냥 시장, 군수 등이에요. 왜? 아까 시장, 군수 등에는 누구 그랬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했거든. 그때 요 군수 속에는 이 군수도 포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합쳐서 뭐라 부른다? 그게 시장, 군수 등이라 부른다. 아까 개념 정리 분명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용어정에서 시장, 군수 등이란 하고 나왔었잖아. 그때 시장, 군수 등이란 누굴 말한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합쳐서 이걸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자들이 바로 누구다? 이 자들이거든요.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등자를 붙이나 안 붙이나 결국은 같은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뭐란다? 시장, 군수 등이란다. 같은 말이거든. 그럼 시장, 군수 등이라고 쓰면 되지. 앞에 용어정이 했으니까. 이걸 또 복잡하게 또 늘려가지고 이리 와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이걸 다시 안전진단에서 전비계획 이방권자란다. 예, 전비계획 그래서 이방권자잖아. 그래서 이방권자란다. 라고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비계획 이방권자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시장, 군수 등하고 같은 자고 그 시장, 군수 등을 또 여기서는 다른 말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라고 또 그 지랄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복잡하게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지 누구 머리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지 하여튼 가진 나라 복잡한 법을 갖다 더 어렵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 그 법을 만드는 자들도 지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 저걸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방권자는 누굴 말한다? 전비계획 이방권자 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써도 돼. 근데 그걸 줄여서 그냥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여기 보면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다가 이걸 묶어서 그냥 구청장 등이라고 표현하고 이 자들을 전비계획 이방권자로 한단다. 일단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때 안전진단은 그럼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할까? 안전진단 한 사유 원칙은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별 전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테
자, 이때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까 정비 어디에서 보면 기본계획에서 보면 여기 나왔잖아.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서울특별시 여기 어디에서는 저 정비 예정 구역별 어디에서는 서초구 일대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언제부터 정비계획 수립할 것이다. 또 저쪽 위에는 달동네는 언제부터 정비계획 수립할 것이다. 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다? 기본계획에서 드러났었잖아. 그러면 그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그럼 그때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 아니고 먼저 안전진단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은 아직은 여기서 안 봐요. 곧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27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276페이지 맨 위에는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뭐죠? 정비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토지등 소유자들이 누구한테? 정비계획 위반권자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정비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토지등 소유자들이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제안하기 전에 뭐부터 하랍니까?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아까 정비 예정구역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얼마 동의가 필요하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뭐하러 간다? 안전진단 해주세요 하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그때도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다? 그러면 그 토지등수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위반을 제안하기 전에 뭐부터 한단다? 그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들 10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좀 실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토지등 소유자들이 요청해서 이건 안전진단 하자 이거고 위에 건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안전진단권자의 정비계획 위반권자들이 당연히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은 원칙은 당연히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위반권자들이 실시하라 이 소리고 반면에 예외적으로 안전진단 안 하면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안 하면 그때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10% 동의야.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라고 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예외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등하고 나있죠. 그것도 몇 가지 있는데 그건 기본서 보시고 보고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볼 겁니다. 자, 안전진단은 어떤 걸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 아까 우리 주택단지라고 5군데 있었죠?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이니까 주로 뭘 말한다?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만이 아니야. 아파트는 주택만이 아니라 각종 상가 같은 것도 있죠. 근린생활시설, 이건 복리시설이거든. 그런 근린상가라든지 또는 거기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축물이고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하더라도 일부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게 뭐냐? 자,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즉 지진이 나서 아파트가 붕괴돼 버렸어. 그래서 신속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 자, 주택이 붕괴돼 가지고 재건축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안전진단 한다?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될까요? 아니 이미 붕괴됐는데 안전진단 실시하면 결과가 뭐죠? 아 붕괴됐구나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아까 안전진단은 왜 한다 그랬습니까? 붕괴 우려가 있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안전진단인데 이미 주택이 붕괴된 건 다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는 일부 건축물 중에 그런 건 안전진단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있다냐? 자, 건축물들이 잘못 져가지고 45도 각도로 기우는 게 있어요. 왜? 집안 공사가 잘못된 게 있죠. 즉 밑에 있는 데가 뻘 같은 데다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럼 뻘 같은 데 아파트 지을 때는 그냥 지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파이프를 갖다가
깊숙하게 여러 개를 박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콘크리트로 먼저 다져가지고 먼저 지반 조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런 데다가 그냥 아파트를 이렇게 쪄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기울죠. 그래서 밑에다 먼저 파이프를 깊게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파이프들을 박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로다가 먼저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건물을 졌다라도 밑에 파이프가 박혀 있으니까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이런 파이프 공사 없이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이놈의 아파트가 어디 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길죠. 이런 걸 무슨 아파트를 한다? 피사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예, 피사의 사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도 피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지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안에서 그 콜라병 있잖아. 이렇게 놓으니까 어때요? 콜라병이 뚜루룩 하고 굴러가 버립니다. 왜? 경사졌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러다 붕괴됩니다. 이런 것들도 요새 가끔가다 요거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됐단다. 그럼 이거 안전진단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안전진단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원수가 인정하면 이때도 안전진단 안 하고 바로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래? 원칙은 정비계획 입안권자들이 지들이 안전진단권자들이 지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그 안전진단을 뭐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계에 위치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죠. 그때는 요청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랍니다. 이거는요 또 법 중에 가장 잘못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악법입니다. 왜 그렇죠?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보죠. 아까 여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즉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기본계획에서 들어있다 그랬죠. 그게 2018년 1월 1일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기본계획에 들어있다 가정하자. 그럼 2018년 1월 1일 됐으니까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안전진단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입안을 제안해 들어갑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지 않고 있으면 토지등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입안 제안하기 전에 뭘 요청하라는 얘기야? 일정한 토지등 소유자들의 10분의 4의 동의서를 가지고 안전진단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요청하는 자들에게 그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원래는 누가 부담하는데? 입안권자가 부담하는데. 그럼 자, 서울특별시로 가보자.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입니까? 아까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비계획 입안권자들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구청장이 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고 그때 안전진단 들어가면 그때는 서초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면 되더냐? 예,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안전진단 안 해버립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똥줄 타는 사람들은 누구다? 서초구에 있는 저 노블량화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 토지등 소유자들이 똥줄 타는 겁니다. 뭐야 이거 2018년 1월 1일 되면 이거 정비계획 이제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정비계획 수립 안 하고 있네. 그럼 빨리빨리 정비계획 수립돼야 그걸 가지고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가야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이놈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똥줄 타는 건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제 토지등 소유자들이 뭐였죠? 빨리빨리 정비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라고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10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서초구청장이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할게. 대신 니들이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요청한 너희들에게 안전진단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면 원칙적으로 지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토지등 소유자들이 빨리빨리 안전진단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지가 하면서 비용은 요청자에게 부담시킨다? 아니 자기가 원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 할 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기다리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하면서 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킨다? 뭐 이런 개뻑다구 같은 법률이 있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때는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뭐 해야 돼?
보상을 해줘야죠. 늦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보상해줘야 이런 놈이 쥐가 뭐라고 한다? 야, 니들이 요청이 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비용을 부담시켰다. 그런 말을 어떻게 그걸 입이라고 그걸 말을 합니까? 참 낯간지러워서 나 같으면 얼굴이 낯뜨거워서라도 그런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놈의 법은 그지라도 된다라는 아주 싸가지 없는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건 가만히 내용을 검토해보면 되지도 않는 법들입니다. 어떻게 쥐들이 늦게 해놓고서 주민들이 똥줄 타가지고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그다음 니들이 부담하라. 이런 개같은 법을 만들어놓으니까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 근데 현재 법은 이지랄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저도 좋은 말 좀 쓰고 싶은데 맨날 교수님은 맨날 말해서 입속마다 뭐 지랄이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놓고 수강하시는 분 중에서 불만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 좀 고운 말 좀 쓰죠. 왜? 이거 듣는 거 저 혼자 듣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가다 우리 애들도 보는데 교수님 입에서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좀 그랬대. 저도 안 하고 싶은데 법 좀 제대로 만들어라. 국회에서 만드는 새끼들도 그렇고 또 행정부에서 하는 새끼들도 그렇고 국민 세금 가지고 축내면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모릅니다.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 저 의원한테 뒤지겠납니다. 제가 모시던 의원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판사 하시던 분이었거든. 그 서울대 법대다 판사 출신은 얼마나 꼼꼼하겠습니까? 하나하나 토시까지 다 따집니다. 그래서 법조문 만든 거 뭐 의원님이 만듭니까? 보좌관들이 다 초안 만들어주죠.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어긋나는 게 있으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게 있으면 대단히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걸 하면서 무슨 보좌관이라고 욕도 먹고 그런 식으로 저도 거기서 컸습니다. 법은 완벽하게 용어들을 했을 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만들어버리고 이거는 당장 폐지돼야 될 내용이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죠. 이제 안전진단을 요청을 했잖아. 그때 안전진단 요청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안에는 토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이 정비계 이반권자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청을 받은 이반권자들 그 내용 검토할 거 아니야. 그래서 며칠 내 30일 이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수자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뭐 한다? 30일 이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더냐?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그 정비계 이반권자들은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시험 문제 됩니다. 땡 틀려버립니다. 왜?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청이 들어온다고 반드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거 그건 30일 내에 된다는 것. 그럼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했어.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 보고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군수 등에게 정비계 이반권자들에게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하죠?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바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결국 위반권자가 한마디로 줄이면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라고 되는데 더 줄이면 시장군수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이 안전진단 그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이때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한다면 땡 틀린다. 안전진단 결과만이 아니고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요. 안전진단 하기로 다 결정했거나 또는 안 하기로 결정했거나 그 결정한 내용이 있을 거냐. 정비계획 그래 안전진단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 또는 이건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죠.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나온 게 있죠. 요거를 누구한테? 바로 특광 도지사한테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권에서 제출한 건 특광 도지사니까 누구일까? 다시 일로 와보십시오. 그럼 특광 도지사에게 제출하라 하면 특광 도지사입니다. 그럼 안전진단권은 누구 했었죠? 바로 구청장, 군수, 구청장 등이 안전진단을 하니까 바로 구청장 등 이래서 구청장, 군수 이 자들이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이 말이야. 따라서 구청장들과 군수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그때는 그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제출받은 특광 도지사는 뭐 할 수 있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엉터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다 맡기는데 걔들은 어떤 식으로 하더냐.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이 사람들 즉 그 주민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이 건물은 튼튼하다고 나와야 됩니까?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해야 됩니까? 붕괴 우려가 있다고 나와야 재건축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까딱없고 아직도 30년 쓸 수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만 나오면 뭐라 나온다? 붕괴 우려가 있었고 이건 지금 떴다는 심각하니까 빨리빨리 철거하십시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만 들어갔다 나오면 갑자기 환자가 돼서 나온 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건축물인데 안전진단만 실시했다 나오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는 이건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로 나오는 게 그게 많다는 얘기죠. 그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다 엉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 이반권자 중에서 누가 수립한 것들 구청장이나 시장에서 수립한 건 누구한테 제출할 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그걸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광도의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답니다. 그때 어떻게 검토하는 거죠? 바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요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뭐 하는 데냐? 그런 안전진단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이건 사립기관이 아니에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립기관도 있지만 사설기관도 있지만 요거는 공공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기업입니다. 이 공공기관에다가 뭘 의뢰한다?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뢰했더니 뭐가 나왔다? 그 검토 결과. 정비계획의 이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이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정비계획 이반 결정을 취소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엉터리 나왔다는 게 판명된 겁니다. 뭐야 이거? 붕괴 우려가 있다고? 아니야. 가보니까 아직도 30년 동안은 쓰는데 까딱없더라 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정비계획 이반 결정을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전진단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정비계획 수립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요청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령을 내려야지 이게 요청 사유입니까? 자, 하여튼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게 바로 안전진단과 관련된 내용.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비구역 지정호 시의 효과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지정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라는 게 수립돼 있었죠.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잖아. 그때 이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 뭐와 관련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정된 정비구역을 뭐라 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고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비구역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것이고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을 그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결국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계획대로만 사업을 시행하라. 그 말은 우리 어디서 배웠었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대로만 개발관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고 정비계획을 지구단위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계획대로만 정비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 이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이라고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그럼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용도 지역은 어떻게 될까? 겁니다. 자, 달동네 구역을 지정하는데 달동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 방법은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이야. 그래서 이건 우리 기본서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몇 페이지냐면 293페이지 가보십시오. 293페이지 가보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라고 나오고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에다가 이를 혼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나와 있고 그 박스 위에 보면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혼용이라는 건 1번과 2번, 2번과 3번, 1번과 4번 이런 식으로 짬뽕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때 1번 방식은 뭐라 됐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사업 시행자가 시장운수 등 이자들은 시장운수 등은 뭐만 만들어준단다? 정비기반시설도 만들어주고 공동이용시설도 설치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주택은 소유자들이 니들이 알아서 고쳐라. 즉 도로나 상하수도나 공원 같은 건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줄 테니까 대신
주택은 니들이 알아서 고치라. 이것을 현지 계량 방법이란다. 그 현지 계량 방법이죠.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예, 그걸 사들입니다. 강제로 삽니다.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수요자 또는 토지 등 수요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하는 법. 즉 종전했던 토지를 까뭉개고 새로운 토지를 만들어서 바꿔주는 방법, 환지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관리처분대로 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지 계량 방법, 바로 1번 방식이죠. 그 다음에 환지 공급 방법 3번이죠. 1번 방식과 3번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주관경 구역은 뭐가 된단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봅니다. 즉 달동네 구역을 주관경 개선사업 구역을 지정했는데 거기서 사업이 무슨 방식이다? 현지 계량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면 그때는 그 구역은 뭐로 본다?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장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나오는 이제 두 번째죠. 수용 방법으로 하는 두 번째 방식이나 네 번째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으로 한다면, 수용 방법이나 관리처분 방법으로 한다면 그거는 2종이 아니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거기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200세대 이상 짓는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한다면 그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봅니다. 따라서 달동네 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고 어떤 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고 어떤 때는 준주거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장으로 본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에 관한 특별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공시설 부지에서 현금으로 다 납부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더냐? 자, 여러분들 기본서 133페이지를 한번 잠깐 펴봅니다. 기본서 133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뭘 해준다? 거기서 일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게 나와요. 거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들어가지 기본 과정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거야.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온다? 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같은 걸 짓는데 아파트 부지 일부를 공원 부지로 내놨다, 도로 부지로 내놨다. 그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는 그걸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 자기들의 땅의 일부를 기부채납해서 공공시설 부지, 공원이나 도로 부지로 내놓으면 이쁜 짓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건물 짓는데 용적률을 뭐 시켜준다?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니들이 원래 짓는 건축물의 용적률이 300%인 지역을 니들이 일부 땅을 내놔서 거기다 공원부지, 도로부지로 내놨으니까 니들은 300%가 아니라 400%, 500% 짓도록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원래 지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준다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공공시설 부지로 다 이제 내놓으면 그때 완화시켜주는데 그때 땅으로 내놔야 되잖아. 원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공원부지 또는 도로부지로 내놔야 되는데 그걸 대지로 내놓는 게 아니고 그 일부를, 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해도 괜찮다라는 게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현금 납부가 가능하대요. 다시 말하면 재건축 같은 걸 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내놓을 걸 그럼 땅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땅을 줄이는 게 아니고 니들이 곧 제공할 토지를 현금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납부해도 그때는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요 앞에 있는 걸 잠깐 고치자. 여기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요거 삭제 지우십시오. 요거 다시 고쳐야 됩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요거는 삭제입니다. 요것도 자료 새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데서는 요거는 삭제. 그 다음에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여 용적률이 지우고 이거 지운 데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적으로 변경해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이렇게 보는다. 완화하는 경우는 그때는 대지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대지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거는요. 어디 나오느냐면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저게 일부 수정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284페이지 맨 위에 용적률 완화 및 현금 납부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거기 보시면 28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대지 일부를 공공설부지로 제공한다 그랬죠. 그럼 대지의 일부를 도로나 공원부지로 내놓겠대. 그때는 용적률 이자 그대로서 용적률이 완화하는 경우 아니라 완화되는 경우 이렇게 바꾸십시오.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예, 용적률을 완화시킵니까? 예, 아까 기본서 133페이지에 보시니까 그때 일부 공공설부지를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그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완화된답니다. 그럼 완화되는 경우에 그때 땅으로다 공공설 부지 땅으로 대지를 내놓는 게 대지를 공공설 부지로 땅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대지가액의 일부를 뭐로 내놓는다?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땅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땅으로 내놓을 걸 일부를 계산해서 땅값으로 돈으로 내놓고 그냥 현재 있는 땅에다 그대로 건축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도로 만들 땅, 공원부지 조성할 땅은 땅으로 내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납부해도 좋다. 그럼 얼마까지만 가능하죠? 조건. 첫째,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땅으로 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놓자. 우리 돈으로 내놓자. 라고 현금으로 납부하자고 과반수가 동의할 것. 만약 조합이 설립됐다면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두 번째,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토지 면적에 제공하고자 하는 면적 있죠. 그걸 전부로 다 현금으로 내는 건 안 돼. 땅은 최소한 반으로 내놓고 나머지 반 있죠. 그것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전체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현금 납부액은 어떻게 산출한다? 현금으로 납부할 금액은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이제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했죠? 그걸 더해가지고 인원수로 나누는 게 그게 산술평균입니다. 그래서 각각 산출한 금액 있죠. 그걸 더해서 그걸 인원수로 나누면 산술평균한 금액, 그것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된다.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게 새로 신설됐죠. 자, 그 다음에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바로 뭐에 관한 거냐?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라는 건공, 형체, 분물축이라는 7가지 개발 행위를 하려면 그때는 뭐를 바꿔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안에서 건공, 형체, 분물축이라는 7가지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을 것. 이때 건축물의 건축 속에는 뭐도 들어간다? 가설 건축물도 허가 대상에 들어가고 그때는 건축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까지도 허가받을 것. 건축물의 건축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때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들. 재복구나 재난수습 위한 응급조치 또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관상용 주목을 어디다 심었다? 경작지에서 임시식재한다면 그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기득권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죠?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정비구역으로 여기가 지정될 여기죠.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 안에서 이미 건축 허가 등을 받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건축을 받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거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거 건축을 받으면 국도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왜 그렇죠? 자, 좀 전에 말한 이 7가지 건축물의 건축부터 건공, 형체, 분물축이라는 7가지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국도법에서 6가지 있었죠. 건공, 형체, 분물이라는 그때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으라고 됐던 그 국도법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걸 의제사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에 관련된 내용. 자, 마지막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된 정비구역을 뭐자 해제하거나 해제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건 왜 만들어놨죠? 정비구역만 지정해놓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게 전국에 1000군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터집니까? 아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7가지 건공형체 분물 주기라는 7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으라고 했어요? 허가 받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주거든요. 그럼 노후불량화 된 지역이 계속 또 노후불량화 돼버립니다. 왜? 이런 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은 뭐자? 해제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련된 얘기죠. 그때 필수적 해제 또는 해제 요청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반드시 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또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할까요? 자, 아까 다시 이제 복습 여기 해봐.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걸 정확하게 못 외우면 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있었고 또 하나 누가 있었죠?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눴었죠. 그때 정비계획 위반권자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누가 있었죠? 구청장 또는 구청장 군수였었죠. 이걸 줄여서 구청장 등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바로 이 자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결국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세종시하고 제주도, 특시, 특도에서는 바로 지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건 지들이 직접 정비계획 위반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지들이 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또 누구도 마찬가지고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도 지들이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도 지들이 직접 정비계획 위반하고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랬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누가? 바로 정비계획 위반권자였던 요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정비구역 좀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해제 지정 신청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해제 요청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또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정 신청이면 해제 신청도 똑같이 해야지. 또 이건 왜 요청입니까? 이런 게 법을 정밀하게 만들지 못한 거죠. 어쨌든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지정된 정비구역 이제는 뭐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니까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건 하여야 한다야. 그런 거죠. 또 하나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지들이 직접 뭐한다?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게 필수적 해제 또는 필수 해제 요청에 따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등은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죠. 그럼 요청이 들어오면 그 지정권자들은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는 겁니다. 특별시장은 해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요. 또 하나는 지정권자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군수. 이 자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니까 지들이 지정권자로서 해제할 수 있다. 그게 임의적 직권해제라는 겁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는 건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반면에 해제해야 되는 건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지들이 직접 해제해야 되는 거. 그럼 이거는 직권해제라고 하는 건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바로 지정권자들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이 바로 지정권자죠. 그 자들이 직접 지들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건 직권해제라는 뜻입니다. 이게 둘로 나눠지죠. 그럼 반드시 해제되는 건 뭐죠? 여기 보시면 뭐뭐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는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하지 않는 경우. 이게 원칙입니다. 3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간다?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앞이던 뒤던 추진위원회 뭐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또는 뭐뭐한 날로부터 2년이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시청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이 앞쪽에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뒤쪽에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들어간다. 하여튼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말이 나면 그때는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2년이 된 날까지 2년입니다. 반면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몇 년이 된 날? 5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3년, 2년, 5년이 몇 년?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되죠. 그럼 3년에다 플러스 2년, 2년에다 플러스 2년, 5년에다 플러스 2년 이렇게 해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이때 정비구역 등이라 합니다. 이 등에는 뭐냐?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정비예정구역도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정비구역 지정된 걸 해제하는 경우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걸 합쳐서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이때 조합이 설립하면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 얼마?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자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뭐 해달라고? 해당 기간 도래 전에 요거 3년이 된 날, 2년이 된 날,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기 전에 전에 이 기간 좀 3년이라는 기간, 2년의 기간, 5년이라는 이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년을 연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여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비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 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뭐 할 필요가 있다? 정비구역 등을 좀 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지금 해제하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볼 때는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 최장 몇 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다시 이것들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연장 사유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지정권자들이 자기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하회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첫째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자기부담금이라고 했잖아. 그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합니다. 근데 자기부담금이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그럼 사람들이 돈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야. 못한다. 그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가지고 제자리를 걸음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만 한정해서 거기서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건 추진위원회가 뭐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말합니다. 그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요. 반드시 뭘로 둔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구합니다. 직원들을 둡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비용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해제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비용 부담은 그 안에 있던 토지 소유자들이 지들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하냐면 돈 안 내려고 합니다. 뭐 내가 추진했나? 지들이 추진해놓고 우리한테 돈 내래. 안 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면 이미 돈이 들어갔을 거고 그때는 30% 이상만 해제해달라고 요청한다 해서 그건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30%만 요청해서 해제가 안 되고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사업비로 투입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30% 이상만 해제를 요청해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번째는 현지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 그랬죠. 자, 현지 계량 방법. 아까 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그 현지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났고 10년 이상이 경과해야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10년 이상이 지났답니다. 또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럼 첫째는 10년이 지났을 것, 두 번째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그때는 3분의 2니까 66.666%죠. 3분의 2 이상이 해제에 동의한다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다. 달동 내에서 현지 계량법으로 시행하는데 10년 이상 지났어요. 목적 달성 어렵다고 인정돼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동의해 주더라.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다시 뭐로 들어간다?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아까 뭐가 돌아가는 거죠? 이겁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그때 사업에 따라서 2종 일반 주거죠? 3종 일반 주거, 준주거죠. 이렇게 바뀌었었잖아. 이것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돼 버리면 뭐냐? 그때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종전의 용도지역이 거기에 예를 들면 뭐 1종 일반 주거지였다.
또는 전용 주거지겠다. 그럼 돌아간답니다. 원래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 해제된 정비구역을 뭐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현지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요 말. 자, 해제된 정비구역. 원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해놨었어. 근데 2년,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그래서 그 구역을 뭐 했습니까?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럼 해제하면 이제는 사업 안 한다는 소리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진작 기다리게 해놓고, 그죠? 왜? 다 들뜨게 만들었잖아. 야, 여기 재개발한대. 우리 돈 될 거래. 라고 했는데, 웬걸? 안 한다고 구역이 해제돼버리면 사람들은 다 뭔다? 꿀따고 하나 버립니다. 뭐야, 이 새끼들. 이제까지 여기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못 한다고? 안 한다고? 열받는다니요. 그 열받은 사람들에게 뭘 지정해준다? 거기를 현지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럼 현지 계량 방법이 뭐죠? 자, 그 사업 시행자인 시장우수 등은 뭐만 만들어준다?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시설을 만들어주겠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만들어줄게. 대신 니들 집은 니들이 알아서 고쳐라. 이게 현지 계량 방법이잖아. 그거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더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봐야 될 내용들이었죠. 자, 이제 간단하게 이번 시간과 봤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건지 국가정책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을 수립하는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돌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의 장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들만 수립하고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데 그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수립을 했어.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한 건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정비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하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요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생활권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수립 단위는 보통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칩니다. 그때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누구란다? 서울에서는 구청장들이, 인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들이 지들이 위반합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반면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자기들이 정비계획 위반, 정비구역 지정을 한다. 다음 페이지, 안전진단이라는 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재건축 사업에서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그때 원칙은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는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비계획 위반을 주민들이 제한하기 전에, 토지등록자들이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그때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단지에는 건축물들이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재건축 단지에는 주택단지에는 건축물들. 다만 일부 건축물들은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원래는 정비계획 위반권자들이 부담하는데 예외적으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10분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들은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때 안전진단 결과가 나면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결정한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누구한테? 특광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제출받은 특광도지사는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죠. 즉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다시 특광도지사는 뭐라고 했죠?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받은 위반권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시 되면 어떤 요구겠죠? 지정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에 무슨 내용이 들었다? 지구단위계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지정된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 수립했던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각각 결정 고시생으로 봅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구역이 지정되면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어떤 효과가 있단다? 용도지역이 정해집니다. 첫째, 현지개량 방법과 환지공급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생으로 보고 수용 방법으로 하거나 관리처분 계기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생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그런 지역은 준주거지역이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죠? 정비계획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겠답니다. 즉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지의 일부를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제공한다면 그때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지우세요.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근데 이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걸 땅으로 부지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한다? 현금으로 납부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대지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그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한 조건 첫째, 토지 소유자라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체 기부하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건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그걸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건공형체 분물주기라는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건축물의 건축에는 가설건축물도 포함되고 건축만이 아니라 용도 변경까지도 허가받고 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국도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예, 정비구역 안에서 이 정비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국도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로 보니까 국도법에 있는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해도 되는 것들 있죠. 경미한 것들, 재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라든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절변경이라든지 관상용 주목의 임식제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작제에다 관상용 주목을 임시 식재한다면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상용이 뭐죠? 우리 눈으로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들, 즉 멋있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재배해서 가꾸는 것들 있죠. 그런 주목을 식재할 때는 임시 식재할 때는 허가받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경작지에다 심는다면 그건 허가 대상입니다. 마지막 정비구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으면 그 자는 그 공사하고 있는 걸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 그 사업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게 있죠. 원칙은 뭐다? 뭐뭐 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이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자, 이때 뭐뭐 하는 날부터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어디 나오죠? 자, 잠깐 287페이지 기본서 갑니다. 거기 오류가 하나 났습니다. 287페이지 기본서 가보시면 거기 맨 밑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서 정비구역 등의 필수적 해제 및 해제 요청이 있었죠. 그 동그라미 1번에 해제 및 요청 사유 해놓고 그 밑에 가나가 나와요. 근데 그 가나는 거기 있는 가나가 아니야. 그 밑에 다만하고 단서 밑에 있는 박스하고 바뀌었어요. 따라서 위에 있는 가나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밑에 가나 내용은 그대로 내려가고 맨 밑에는 가나부터 다음 페이지 있는 가나다는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서로. 그래서 그 내용이 위에 있는 가나는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박스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 박스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는 거 287페이지. 나중에 기본서 수정표에서 다시 드릴 건데 지금 거기서 수정합니다. 거기에 보시니까 자, 밑에 있는 280편 맨 밑에 박스를 보십시오. 가번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설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뭐만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뭐뭐 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그 나번에 보시면 나번에 동그라미 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시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해서 그때도 몇 년? 3년. 그래서 그때 뭐뭐 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는 경우 그때 다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들어갔다?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몇 년으로 된다? 2년이 된 날까지
바로 그게 맨 밑에 나오는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나왔죠? 그때는 몇 년? 2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에 또 나오죠.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때도 추진위원회가 들어있죠? 그건 전부 다 몇 년이다? 2년이더라 얘기입니다. 아닌 것들은 전부 다 3년인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할 때 그때는 5년이 된 날까지 머무르지 않는 경우 그거는 답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맨 288페이지 맨에 답안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5년이 된 날까지 머무르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건 5년이다. 이렇게 외워야 되지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그 2년이냐 3년이냐 5년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3년, 추진위원회가 들어가면 2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할 때는 그때는 5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2년에 보여서 연장할 수 있다? 아까 두 가지 있었죠?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그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이 2년, 3년, 5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연장을 요청하면 그때도 2년에 법에서 연장할 수 있고 또 정비사업 추진 상황으로 봐. 주관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아직도 더 필요하다. 아직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존치가 필요하다면 그때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몇 가지? 4가지. 이것도 외우십니다. 첫째,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세 번째, 아직 조합 설립 추진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30% 이상이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네 번째, 천지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 그 10년 이상 지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 지역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 해제된 정비구역을 뭐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현지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 정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도 사업이 3가지로 줄어들면서 그래도 간단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있는 내용은 줄여서 썼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그럼 기본서를 보면서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참고적으로 더 자세히 읽어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뒤에 있는 마지막 정비법 내용들 그건 다음 주에 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의 마치도록 하죠. 날씨도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